제 나이 72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늙은 교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명문대 제조기 참스승이라 불렀습니다. 제 서재에는 빛바랜 감사패와 공로상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묵직한 잉크와 낡은 책 냄새가 나던 그 화려한 서재가 아닌 매캐한 소독약 냄새와 타인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차가운 6인실 공용 병실 그 구석 침대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제 서재의 값비싼 원목 의자가 아니라 삐걱거리는 쇠 침대 위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제 손은 평생 분필과 빨간 펜을 쥐고 아이들의 미래를 아니 아이들의 등급을 결정짓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앙상하게 마른 손은 스스로 물컵 하나 들기 힘겨워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제 몸을 짓누르는 이 병마의 무게가 어쩌면 제가 평생 외면했던 그 아이들의 원망의 무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과 성적, 부모의 직업까지 달달 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제 시선이 머물지 않았던 그 교실의 맨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오만과 편견에 눈이 멀어 한 아이의 영혼을 짓밟았던 늙은 선생이 가장 부끄럽고 뒤늦은 고백서입니다. 저는 지독하게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면 신발 밑창에 스며들던 그 축축한 냉기,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교무실에 불려가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수치심, 저는 그 가난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무기는 공부뿐이라 믿었습니다. 교육은 제게 깨달음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잠을 쪼개고 피를 말려가며 공부의 사범대학에 들어갔고 악착같이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섰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난과 싸워 이기기 위해 그리고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이 전쟁터에 온 것이었습니다. 제 교육 철학 아니 제 생존 신조는 확고했습니다. 학교는 사회에 나가기 전 겪는 모의 전쟁터이며 학생은 병사다. 교사는 이 병사들을 승리, 즉 명문대로 이끄는 냉철한 사령관이어야 한다. 승리하지 못하는 병사는 나고자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이길 수 있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제 반의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의 아이들, 그들은 저의 작품이자 저의 자부심이었고 저의 성공을 증명해줄 유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늦게까지 따로 불러 제 자비로 산 참고서로 특급 과외를 해주고 다른 교사들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최고급 입시 정보를 물어다 바쳤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저에게 값비싼 양주와 두둑한 봉투를 건넸고 저는 그것을 나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성공을 위한 투자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명의 이길 수 없는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제게 배경이거나 소음이었습니다. 저의 위대한 작품들을 빛내기 위해 존재하는 교실을 채우는 들러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에 거슬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 그래 이젠 기억납니다. 지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늘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교과서 귀퉁이에 무언가를 끄적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수업 시간 일부러 그 아이를 칠판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함수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분필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저의 작품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돌멩이를 앉혀놔도 이것보단 빨리 알겠다.
자네는 머리 대신 돌을 이고 단이나 들어가서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배경 소음이나 만들지 말게. 그 아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수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즐겼습니다. 제 작품들 앞에서 실패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교과서 귀퉁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계의 설계도처럼 복잡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딴 걸 그릴 시간에 공식이나 하나 더 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자네 인생에 밥을 먹여줄 것 같나? 저는 그 아이의 공책을 모두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유일한 재능이었음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 저는 작업복 차림에 거친 손으로 작은 사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톱에는 검은 기계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지석이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공부는 못해도 손재주가 좋고 참 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고장난 라디오며 선풍기를 전부 고치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치 없는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보란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대는 일찌감치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에 용접 기술이나 하나 더 배우게 하세요. 이 아이는 어차피 안 됩니다. 나무도 될성부른 떡이 피 있는 법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잡초입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꽃을 피울 수 없는 잡초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교실 문 밖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체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는 죄수처럼 그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의 상처받은 영혼 따위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작품들의 성적표가 그 아이의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의 제 작품들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의 올해의 교사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제 이름과 명문대, 합격생들의 이름이 현수막으로 걸렸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차려준 화려한 축하 파티에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그 맨 뒷자리 녀석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는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동네 카센터에서 기름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 않은가? 역시 잡초는 잡초일 뿐이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냈고 교장에서 교감까지 화려한 경력을 쌓고 정년 퇴임식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제자들이 저에게 감사패를 바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완벽한 성공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퇴임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오자 저에게 남은 것은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제가 성공시켰던 그 수많은 판사, 의사, 변호사 제자들은 명절에 흔한 문자 한 통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승이 아니라
명문대에 가기 위한 사다리로만 기억했던 겁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닦아준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자 그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장 아꼈던 부장검사가 된 제자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비서였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말만 남기고 그 제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걸었을 때 그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스승을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민원인을 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과거의 거래처 사장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제 자식들조차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아니라 담임 선생이었습니다. 늘 성적과 결과를 닥달하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용돈을 받아갈 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성공의 도구로만, 나의 연금으로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2년 전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제 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의사는 췌장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평생 성적표의 통계에만 매달렸던 제가 이제는 생존율 5%라는 끔찍한 통계 속의 숫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건강이 제 발목을 잡은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명문대 제조기라는 명예도, 은행에 쌓아둔 돈도 죽어가는 제 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6인실 병동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제가 성공시켰던 의사 제자들은 아무도 제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병원비가 얼마냐고 먼저 물어왔습니다. 제 안부가 아니라 보험 처리가 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평생을 수백 명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제 마지막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병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수십 년 전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넌 어차피 안 돼. 제가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친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제 자식 중 하나가 드디어 왔나 싶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40줄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싸구려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에는 희미하게 페인트와 기계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앙상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분필가루가 아닌 거친 노동으로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과 작은 흉터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가요? 그 남자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맨날 교과서에 그림 그리다가 선생님께 맞던 녀석이요. 저 지석이에요. 박지석. 순간 제 머리 새스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 맨 뒷자리 녀석이었습니다. 내가 잡초라고 쓸모없다고 어차피 안 된다고 낙인 찍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미안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둥근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묵묵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과도를 꺼내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나? 자네가 왜 여기에 온 건가? 나는 자네에게 몹쓸 짓을 했네. 나는 자네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자네의 꿈을 내가 찢어버렸네. 그 아이, 아니, 그 어른이 된 제자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원망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나는 잡초구나. 어차피 안 되는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화가 났습니다. 왜 선생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단정 짓지? 왜 나를 잡초라고 부르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생님이 틀렸다는 걸, 잡초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그림 그리고 만드는 건 정말 좋아했거든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제가 교과서에 끄적이던 거, 그거 그냥 낙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자동차 엔진 구조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카센터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용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작은 공장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을 설계하고 만듭니다. 제가 20년 전에 교과서에 그리던 바로 그겁니다. 얼마 전에는 특허도 하나 냈습니다. 오늘 그냥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선생님 아프시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의 유일한 담임 선생님이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30년 묵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제자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실패작이라 불렀던 그 제자가 제가 성공작이라 불렀던 그 누구도 주지 못한 용서와 구원을 제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서야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저는 학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적표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각자가 가진 가능성의 빛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명문대라는 결과의 숫자에만 집착했습니다. 저는 교사가 아니라 성적 관리인이었습니다. 둘째, 교사의 말은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전교 1등의 마음에는 오만이라는 씨앗을, 꼴찌의 마음에는 좌절감이라는 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심은 그 독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는 한 아이의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을 30년간 휘둘렀습니다. 셋째, 제 인생 최고의 성공작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제 인생 최악의 실패작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가장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잡초에게서 가장 위대한 사람의 가치와 용서를 배웠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작품들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마지막 교원 일지를 작성합니다. 과목은 인생, 성적은 낙제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저처럼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눈앞의 소중한 가능성들을 외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뒤늦은 경고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